금속 B에서 A로 가는 열 이동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다 놨을 때 카메라가 걸리적거리면 얘기하세요.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B가 잃은 열량을 A가 얻어 그 열의 양은 같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잡한 것처럼 그려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금속 B의 비열은 얼마냐면요. 12. 그리고 금속 보시면 A의 질량이 200g이었고요. B의 질량은 얼마였냐면 얼마였냐? 100이냐? 그러면 금속 B는 질량이 100이고요. 금속 B의 온도 변화는 90도에서 60도 된 거기 때문에 30도만큼 온도가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자, 금속 A고요. 금속 A의 질량은 200g이고요. 금속 A의 입장에서는 온도가 30도 올라갑니다. 요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쓸데없는 거 날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비열의 B가 몇 대 몇이냐? 비열의 B가 2대 1이면 되죠. 되겠어요?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자, 그래서 금속 B의 비열분의 금속 A의 비열은 2분의 1이니까 0.5예요 라는 얘기가 맞다고요. 되겠어? 자꾸 복잡한 거 풀어봐야 간단한 것들이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열과 관련된 문제 끊임없이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얘기한 열의 이동이 액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만 열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고체에서도 열이 직접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고체에서 이동한 열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또 달랐어. 자, 얘기해봐. 고체에서 이동한 열의 양은 뭐야? 길이분의 열 전도율, 연적, 온도 차이, 그리고 접촉 시간. 요거거든요.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은 실험 장치를 한 후에 면적의 일정한 구리막대를 통해서 전도되는 열량 Q를 알아보려고 한다. 구리막대 위에 있는 두 온도계의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두 개의 온도를 측정했을 때 이 값은 어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이 값은 어때?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X라고 해서 내가 준 Q와 이 X 사이의 관계는 어때?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X를 뺀 나머지가 어때? 일정한 시간이니까 1주지. 같은 금속이니까 열 전도율 안 바뀌지. 면적도 바뀌지 않지. 그래서 달라지는 건 길이와 온도 차이만 바뀌어. 그러면 얘네들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이니까 이걸 비례상수로 놓으면 Q는 X와 뭐에 비례상수를 놓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Q와 X는 무슨 관계가 있어? 비례관계가 있어요. 단수예요. 되겠어?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비례관계가 있는 2번 그래프가 맞아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받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니? 열팽창이 일어나. 근데 열팽창이 일어나는 정도는 달라. 그래서 원래 길이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더한 값이 나중에 총 길이가 돼. 기억나지? 그 중에서 늘어난 길이는요 라고 했어요. 늘어난 길이는 원래 길이에다가 열팽창률에다가 온도 10도 올렸어 20도 올렸어 라는 온도 변화량을 곱하면 총 늘어난 길이도 구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거기에서 보시면 열팽창률이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크니? 구리요. 열팽창률이 구리가 철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뜨거워지면 더 많이 길어지고요. 차가워지면 구리가 더 빨리 짧아져.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금속을 놨을 때 여기에 있는 A, B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런 그림을 가졌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길어진 건 A야 B야? 더 긴 건 A야 B야? B가 더 길어서 긴 애가 밖으로 가면 돼. 알겠어? 춥던 덥던 긴 애가 밖에 가면 된다고요. 긴 애가 바깥쪽에 있게끔 하면 돼. 언제나. 그러면 첫 번째 기억 보시면요. 차갑게
부리의 열팽창이 더 크니까 부리가 더 짧아질 거고 철은 상대적으로 뭐 할 거야? 길어질 거거든요. 이게 철이고 이게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차갑게 하면 철이 올라가야 돼요. 되겠어? 네. 그래서 차갑게 했을 때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뜨겁게 하면 거꾸로요. 부리가 훨씬 더 길어지죠. 그럼 뜨겁게 하면 거꾸로 이렇게 휘어야죠. 이렇게. 무조건 기내가 바깥쪽으로 가야 되잖아. 여기니 이렇게 되는 모습을 찾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평행한 두 직선 도선의 전류가 I하고 3I가 흐를 때 같은 방향 전류가 흐를 때 너네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 찾는 방법 선생님이 보여드렸었는데 됐죠? 이렇게 수직선상이 있고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두 전류가 있잖아요. I만큼 흐르는 A와 3I만큼 흐르는 B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을 찾는 방법은 딱 하나, 뭐 외워라, 반대 외워라 이랬어요.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각각의 전류가 만든 자기장을 합성하면 되는데 합성했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반드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해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따져보시면 요 가운데가요. A가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가운데 부분은 A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근데 B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잖아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합성해서 0이 될 수 있는 곳은 그래서 내부 지점에 생기는데 그랬을 때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 곧 얘네들의 무슨 비율이냐면 전류의 비율이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여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각각의 도선에서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거든요. 근데 A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요. 그래서 요만큼이고요. B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를 각각 A, B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B분의 3KI라고요. 근데 이 세기가 같아야 0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어차피 KK는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흐르는 전류의 비가 1대 3이니까 분모의 비율도 1대 3이고요. 괜히 각각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비율이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을 지정하는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전류의 비율이 1대 3이기 때문에 각각의 도선으로부터 1대 3만큼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일 수 있어. 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전류가 같은 방향이 아니고 한 놈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그래도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은 전류비랑 1대 3인데 그래서 반대 방향이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어디 있어야 돼? 외부에 있어야 돼. 알겠어? 네. 그중 A 도선으로부터는 1만큼, B 도선으로부터는 3만큼 떨어진 거니까 A 도선에 훨씬 더 가까이 이렇게 된 지점이 있겠죠. 1대 3.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항상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사이, 내부에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외부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생기는데 그중 전류가 약한 애 가까이 외부에 생긴다. 알겠어?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 전류의 세기 비율이다. 알겠니? 외울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대 3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숫자 3 써있는 수직선 위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야 라고 쓴 거예요. 이해되죠? 자, 5번 보시면 저항 R 그리고 길이가 L인 금속 막대가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기장 속의 레일 위에 있어.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B고 금속 레일에 저항과 마찰을 무시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금속 막대를 오른쪽 방향으로 V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당긴다고 할 때 얼마의 힘이 필요할까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거기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D자 노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를 빼면 그 모습이 선생님이 조금 변형해서 그리면 이런 모습으로 거기를 저항이 있어라고 해서 우리 저항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D자 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정한 세기의 자기장이
저항이 꼬마 전구야. 지금 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왜? 전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금속 막대를 이런 식으로 놓은 거야. 그러면 금속 막대가 있는 요만큼만 닫힌 도서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를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지금 안 흘러. 왜? 건전지가 없잖아. 그래서 전압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전압을 만들어야 되네? 전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만큼 그래서 유도전압이 생기잖아. 맞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 닫힌 도선 안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꼬마진 걸 불 들어오게 하고 싶어. 그러려면 무조건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야 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땡겨. 이거를 땡기면요. 지금 이 안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6개의 자기장이 있다가 땡기면 이렇게 오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몇 개 생겨? 9개 생기잖아.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저 막대기를 당기면 닫힌 공간에 있는 자기장의 면적이 커지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는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유도전압이 흘러. 그것 때문에 유도전류가 흐르게 돼요.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 도선에 막대를 무조건 당겨줘야 돼. 그러면 얘를 일정한 속도로 당기기 위해서는 저 막대기하고 도선 사이에 마찰 없거든요. 한 번만 당겨놓으면 그 속도로 계속 간다? 아니면 힘을 계속 줘야 된다? 어떤 것 같습니까? 계속 힘을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야 등속운동합니다. 선생님, 등속운동을 합력이 0일 때 아니에요? 맞아요. 합력을 0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줘야 돼요. 왜? 내가 이걸 당기는 순간 너네 기억나니? 이렇게 도체 통 속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이 도체통 속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잖아. 그거 변하는 거 좋아하시죠? 싫어요. 그래서 변하지 못하게 그래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뭘 만들어야 돼? 힘이요. 힘을 만들어야 돼. 그 힘의 세기는 어떻게 계산해? 힘세 비라듯이잖아. 그래서 이 힘을 만들려면 무조건 자기장도 있어야 되고 전류도 흘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힘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장은 있으니까 없는 뭘 흐르게 해? 전류를 흐르게 해서 힘을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순간 힘을 만들기 위해 이 도선에 뭐가 흐른다고? 전류가 흐른다고.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해서 자석을 못 움직이게 하는 방향으로 힘을 만든다고. 그 힘을 뭐라 한다고? 자기력. 그래서 자기력은 무조건 자석의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되겠니? 네. 그래서 자기장을 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힘이 생겨. 그러면 내가 이 막대를 잡아당기는 동안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변하는 거 좋아 싫어? 싫어. 그래서 못 변하게 이 막대기가 못 가게 잡아당기는 이 방향으로 순간 힘을 만들어. 그 힘을 만들려고 도선에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잡아당기는 순간 왼쪽 방향 10N의 힘이 생긴다면 얘를 등속도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얘와 똑같은 10N의 힘을 줘서 당겨야만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대를 당기면 막대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 힘이 생기니까 그 힘과 언제나 같은 크기만큼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줘야만 등속도로 계속 가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내가 힘을 줘야 되는데 이 힘을 주기 위해서는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겼을 때 얼마만큼 전류가 흐르는지 계산해요.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계산할 건데 내가 당기는 순간 생기는 건 뭐냐면 전압이야, 전압. 그래서 이걸 저항으로 나눠줘야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알지. 그래서 그 전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얼마만큼의 힘이 생기는지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나는 힘의 세기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얼마만큼의 전압이 생기는지 먼저 계산. 그걸 저항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공식에 집어넣어서 힘 계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단계 과정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 막대를 당겼을 때 얼마만큼의 전압이 생기는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한 번만 유도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도선을 당기는 경우에는 이 식이 변형돼서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지 보세요. 내가 당길 때요. 얼마만큼의 전압이 생기니? 라고 하는 이 식은요. 일반적으로는 도체품 속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요. 얼마만큼의 전압이 흐르는지를 계산하려면 늘 언제나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가무 코일 개수에 비례하며 시간당 자기장 또는 면적의 변화에 비례하는 만큼의 전압 생겨 이랬거든요. 근데 이때 보시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라는 마이너스의 의미는 이해했으니까 계산할 때 안 넣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한 번 감은 코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이야. n에도 넣을 필요가 없어. 그치? 그럼 결국은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 실제로 내가 땡겼을 때 자기장은 얘가 항상 B 5테슬라면 5테슬라 그대로 유지돼. 단지 자기장이 세지는 것처럼 느껴진 이유는 내가 잡아당겼을 때 요만큼의 면적에 해당되는 자기장이 더 첨가됐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변한 건 실제로는 자기장의 세기가 아니고 면적이야. 알겠어? 그러면 그 면적 변화량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면적 변화량은 요만큼이라서 됐죠? 이 면적에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 길이는 L이라고 줬고요. 요 길이는 V라는 속력으로 T라는 시간 동안 당긴 거리야. 알겠어? 그래서 면적 변화량이 VTL인데 여기서 어차피 ET랑 ET가 같으니까 약분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동선을 당길 때 생기는 전압은 늘 언제나 보라보만큼 생긴다. 100만 번째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보라보콘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어. 알겠냐? 네. 그랬을 때 당길 때 생기는 전압은 늘 보라보콘만큼 생기니 이거를 저항으로 나누면 이 자체가 전류야.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R분의 브라보야. 이해돼? 이해돼? 이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자리에 I 대신에 R분의 브라보 집어넣으면 이때 생기는 힘 나와. 이런 얘기잖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R분의 B제곱 L제곱 V야. 이게 힘이야. 라는 얘기야. 하겠어?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과정을 충실하게 걸쳐가면 돼요. 일단은 유도전압 얼마만큼 생겼는지 보시고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시면 전류가 된다고 했고 그 전류를 힘과하는 식에다가 때려 넣으시면 이때 내가 당겼을 때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힘과 언제나 같은 크기만큼의 힘을 줘야 계속 운동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이라는 이 힘을 통해서 줘야 되는 힘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넘어오시면 이제 이거 그릴 수 있지 않나? 우리 1차에서도 이거 그려봐드렸죠. 저항. 1회차. 저번 시간에 했던. 거기에서도 이거 구성 그리는 거 했었거든요. 회로도. 됐어? 네. 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풀어드렸던 1차는 이거보다 조금 심플한 형태의 회로도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2학년 애들도 1차로 설명하니까 2차에는 이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거 회로도가 어떻게 생긴 모습일까? 세계로 누비지. 맞아요. 얘가요. 따라 그리기 해보면 됩니다. 여기가 5옴, 2옴, 2옴, 1옴, 4옴, 1옴, 1옴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편의상
이렇게 해서 건전지 있다고 치면 돼. 여기가 B, 이쪽이 A. 이렇게 해도 돼. 됐어? 그러면 B에서 따라가다가 여기서 보시면 뭐하니? 갈라져. 이게 병렬선이라고 했잖아.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닥이 일단 갈라진다? 그랬을 때 A로 가는 방법, 얘는 저항 하나만 지나면 A로 와. 그래서 저항이 하나만 있는 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5호짜리야.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집에 가? 라고 하면 여기로 이렇게 가. 됐죠? 그래서 5홈이랑 다른 길 여기에 올해는 무조건 2홈 지나가야 돼. 2홈까지는 지나가고 여기서 뭐해? 갈라져. 알겠니? 이 얘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줄은요. 2홈짜리 하나 지나가고 나서 여기서 다시 갈라줘야 돼. 신기해? 오케이. 이렇게 그려야 돼. 되겠어? 그리고 나서 아래줄로 간 애들은 여기 4홈 지나서 여기 만나래. 이거죠. 윗줄은요. 2홈, 1홈, 1홈 지나서 만나래. 이거예요. 그래서 한 줄은요. 4홈짜리 하나만 지나가면 되고 그 윗줄은요. 저항 3개를 지나가서 2개가 만나. 이런 뜻이야. 네. 그래서 여기가 2홈, 1홈, 2홈입니다. 그 둘이 만나서 어떻게 돼? 다시 둘이 합체돼서 1홈 지나. 그래서 2개가 합체돼서 1홈 지나서 얘가 아까 걔랑 만나서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죠. 돼요? 그래서 보시면 가다가 처음에 둘이 갈라져서 한 줄은 5홈만 지나서 와요. 그래서 한 줄은 얘가 이렇게 둘로 갈라져요. 뭐야? 날 보더니 왜 도망가? 자, 2홈으로 여기서 2홈까지 오고 여기 갈라져요. 여기까지 이해돼? 하겠어? 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집에 나가서 들어오는 방법을 보면 돼. 하나의 길. 됐어? 네. 또 한 길. 되겠어? 네. 그리고 마지막 길. 요거거든요. 됐어? 그래서 3길로 집 갈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3길이 어디에서 나눠지는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되겠냐?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러면 보면 봐봐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의 합성 저항 구하라 그랬으니까 저항은 병렬선에서부터 해결하고 나오는데 요거부터 해결하면 돼. 이거 몇 호? 4호. 되겠어? 그러면 이 줄은요. 사실은 위아래가 4홈짜리 저항이 2개 있는 병렬이야. 이해돼? 그럼 이거 몇 호? 2호. 그러면 여기가 2홈짜리 저항 하나 있는 걸로 해결이야. 그러면 이 줄 몇 호?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5홈짜리 하나 있는 줄로 해결이야. 그러면 5홈, 5홈이야. 몇 홈이야? 그렇게 가. 돼? 제대로 그려봐. 세 갈래는 말하는 거. 제대로. 되겠어요? 네, 이거 1회차에는 회로도 모습하고 지금 이 회로도 모습하고 2개만 보면 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옛날에는 이런 회로도가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와서 엄청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지금은 이 정도만 나와도 복잡해. 이 정도만 나와도 하이 클래스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회로도 문제가 쭉 떨어졌거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회로도 복잡하면 연락 복잡해져요. 그 사이에 막 대각선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네. 자, 7번 보시면 R과 ER의 저항을 전압 부위에 그래서 전원에 연결했을 때 각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이거는요. 사실은 저항 R 저항 ER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네. 이렇게 그리기 싫으면 아까 특강 시간에 했죠. 병렬자리 그냥 이렇게 그려놔도 같은 그림. 맞아? 같은 그림.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도요. 병렬은 전압이 똑같으니까 V, V고요. 저항비가 1대2니까 전류를 2대1로 나눠갈 거야. 됐습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비율은 이라고 했으니까 전류가 2대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돼. 맞니?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꼬맹아 전력 어떻게 구해? 라고 하는 거죠. 전력 구하는 방법. V, I 끝났잖아요. 그래서 네, R에 해당되는 I의 V는 V고요. I는 2I고요. 되겠어? 저항비가 1대2니까 전류비가 2대2잖아. 우리 비율 방법이잖아. 되겠어? 저항이 2R짜리는요. 어차피 병렬이기 때문에 전압 각도이면 여기 전류 I거든요. 됐어? 그래서 얘는 2VI만큼 얘는 VI만큼이니까 전력비가 2대1이에요. 이렇게 만들죠. 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시는 거니까 8번 오세요. 그림은 8번에 철수로 검정기와 내전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는데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봐 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정전기를 이용해서 정전기 유도를 할 거고 그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검정기야 그랬어요. 그죠? 검정기라고 하는 거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사실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검정기는 전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야 이 얘기야. 그래서 누군가의 전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검정기가 누군가의 전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려면 검정기는 어때야 돼? 검사하기 직전에 검정기는 어때야 돼? 무조건 아니 위아래가 같은 글을 띄고 있어야 누군가의 전기적 현상을 검사해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미친듯이 검정기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만드는 연습들을 했단 말이야. 그래야 검정기가 되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 같은 극을 띄고 있는 검정기를 만들었다고 쳐봐. 이거 가지고 뭐 검사할 수 있는데? 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아이를 갖다가 댔다? 그러면 이 아이, A라는 아이에 뭘 검사할 수 있어? 얘 어떤 정기적 현상을 검사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첫 번째 이 검정기가요. 이 A가 전기를 떴는지 안 떴는지 대전 여부를 판단해줘요. 두 번째, A가 전기 떴다면 무슨 극인지 A의 전하의 종류를 판단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뭘 검사해주냐면 A가 더 세, 그 옆에 갖다 댄 B가 더 세, 세기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라고 하는 전하의 세기를 비교하는 장치로도 쓰여서 이 세 가지를 조사할 수 있는 기계가 된 거야, 검정기는. 그래서 검정기는 저 세 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무조건 검정기는 위아래 선행 조건 같은 극으로 대전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같은 플러스 극으로 대전되어 있다고 쳐. 그랬는데 내가 A를 갖다 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이 새끼 다리가 더 벌어져요. 지금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리가 더 벌어진단 말이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는 전기 꼈다 안 꼈다? 꼈다는 거야. 전기 띠대를 갖다 대면 금속박이 더 벌어지거나 오므라들거나 하거든요. 전기를 안 띠대를 갖다 대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박이 더 벌어진 걸 통해서 A는 전기 꼈네 라는 대전 여부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전기를 꼈다고요. 그럼 무슨 극이야? 라고 하는 것도 판단해야죠. 그렇죠? 무슨 극일까요? 무슨 극?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하겠니?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하니? 밀어. 그럼 이 새끼 어디로 가니? 밑으로 내려와. 그럼 플러스가 더 뭐해지겠니? 세죠? 그러면 청력이 세지니까 다리가 뭐하겠니? 더 벌어져.
알겠어? 그래서 더 벌어졌다는 얘기는 여기 플러스가 더 세졌다는 얘기고 세졌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애들이 내려오는 방법이 세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애들이 내려오는 이유는 같은 극이어서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금속박이 더 벌어진다 라고 하는 건 내가 갖다 댄 애가 같은 극이라는 뜻이야. 알겠어? 네, 그래서 극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근데 A라는 애를 갖다 대니까 더 벌어졌는데 원래보다 1cm만큼 더 벌어졌다고 치자. 원래보다 1cm만큼 더 벌어졌어. 근데 B라고 하는 어떤 애를 갖다 대니까 이번엔 다리가 오므라지더라고요. 무슨 극일까요? 그렇죠. 반대극을 갖다 대면 다리가 오므라들어요. 자, 그래서 B를 갖다 대니까 다리가 오므라드는데요. 원래보다 다리가 1.5cm 오므라들었어요. 그러면 A가 더 센 전기를 띈다는 얘기니 B가 더 센 전기를 띈다는 얘기니 B예요. 움직임 폭이 더 클수록 센 전기를 띄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한 게 검정기거든요. 자, 그럼 검정기를 이렇게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아래 같은 극을 띄게끔 하라고 했어. 방법. 늘 언제나 과거에서 전기 파트 나오는데요. 전류가 잘 안 나와요. 전류는 계산해야 되니까 검정기로 물어봐요. 그렇죠? 우리는 구슬 면적을 봐야 되는 거지 시험을 보지 않거든요. 그 계산값이 얼마야? 이거보다는 저거 왜 저래? 저걸로 뭐 할 수 있어? 라는 걸 늘 물어보기 때문에 전기 파트는 정전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되겠어? 자, 그러면 얘 위아래 같은 극을 띄게 하는 방법 아는 대로 다 얘기해봐. 얘기해봐. 저 같은 극을 띄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첫 번째. 대전체를. 첫 번째 방법이요.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중성의 검정기를 꺼내서 그래서 첫 번째 전기를 띄고 있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무슨 것 갖다 댈래? 마음대로 마이너스 갖다 댄다고 치자. 그럼 마이너스를 근처에 갖다 대면 얘 무슨 그? 플러스. 얘 무슨 그? 마이너스를 띄게 되면서 다리가 뭐랄까? 벌어져요. 이 상태로는 검정기가 안 돼요. 왜? 위아래가 같은 극이 아니어서. 그럼 같은 극을 만들어야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네. 손가락을 갖다 대죠. 손가락의 역할이 뭐라 했어요? 손가락은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적지라고 합니다. 알겠어? 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갖다 대면 금속박이 무슨 극이든 상관없이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들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어서 얘가 중성됐을까요? 여기 있던 전자가 손가락을 하고 지금 간 거죠. 맞죠? 언제까지? 중성이 될 때까지 넘쳐나는 전자들을 빼주는 거야. 만약에 이게 플러스였으면 손가락을 타고 지구에 있던 전자가 여기에 들어와서 중성을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손가락은 전자가 움직이는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고 그래서 실제로 손가락의 역할은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 그러면 이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전자가 손가락을 타고 지구로 가면서 얘는 중성됐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 있는 플러스 전화는 여기 있는 대전체 마이너스 때문에 잡아당겨져서 못 움직여요. 알겠어? 전자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얘가 밀어서. 그래서 여긴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만 바뀌어요. 알겠어? 그랬다가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위는 플러스고 금속박은 무슨 상태야? 중성이라고요. 위아래가 같지 않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 뭐 해야 되니?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치우죠. 그러면 동시에 치우면 여기에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는 아이가 100만 개가 두글두글 있어. 근데 지네들끼리는 싫어해. 청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다른 데는 못 갔던 이유가 여기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잡아당겨서 그래. 근데 얘를 치우는 순간 어떻게 돼? 같이 있고 싶지 않지. 얘네들이 흩어지려고 그랬지. 전기를 안 띈 쪽으로 가겠지. 어디? 여기 있는 100만 개 중에 절반은 밑으로 내려와요. 절반은 여기 있고요. 알겠어? 그래서 위에도 플러스 아래도 뭐가 되니? 플러스 극을 띄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치우는 순간 위아래가 같은 극이 되더라.
그래서 같은 극의 검정기를 만들었다. 이걸 만들기 위해 3단계를 거치는 거죠. 하지만 이건 한 가지 방법일 뿐이죠. 그래서 검정기를 같은 극으로 만드는 그냥 한 가지 방법이야. 대전체 갖다 대, 손가락 갖다 대, 동시에 치워. 알겠어? 네, 이 방법이에요. 자, 그랬을 때 꼬맹아 눈치채셨으면 내가 이 3단계를 거치면서 금속파는 무슨 극이었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얘는 한 번 띈 극이 절대 바뀌지 않아. 근데 금속밥은 마이너스. 얘랑 반대극, 중성, 같은 극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의 패턴으로 바뀌어. 그러니 네가 갖다 댄 대전체가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를 갖다 댄다고 쳐보자. 불러. 마, 풀, 그 다음 마, 중성, 그 다음 뭐니? 마, 와야. 알겠어? 뭐든지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 흐름이라는 규칙성을 보라 그랬어. 그게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의 차이야. 알겠냐? 그 차이야. 됐죠? 전체적인 흐름, 규칙성이 뭐가 있는지 봐야죠. 금속판은 변한 적이 없어요. 3단계를 거치면서. 금속방만 반대였다가 중성이었다 같은 극이 됩니다.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정기를 같은 극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거 말고 뭐 있어? 검정기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켜. 이렇게 되면 과거를 못 가는 거예요.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에서는 그래서 2가지, 3가지는 더 나와줘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근처에 대전체를 갖다 댔다 손가락 댔다가 동시에 치우는 이 방법도 있지만 이미 전기를 띤 대전체를 왜 근처에 갖다 대? 아예 그냥 붙여.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는 넘쳐나는 마이너스, 여기는 중성, 어떻게 돼? 건너가. 터진다. 그래서 대전체를 어떤 물체에 갖다 대면 갖다 댄 물체가 대전체와 같은 극이 그냥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 마 그냥 이렇게 돼. 이게 더 깔끔해. 알겠어? 훨씬 더 쉬워. 무슨 방법인지 알겠지? 그래서 전기를 띤 물체를 갖다 붙여버리면 그냥 같은 극이 돼. 처음부터. 알겠냐? 이렇게 이 방법도 있고 또요. 광전효과. 비대에너지를 주면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비대에너지 먹고 밖으로 탈출하죠. 그래서 그걸 광전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정기가 있으면 여기다가 열나센 비대에너지를 줘요. 그러면 이렇게 원자 속에 잡혀있던 전자가 비대에너지를 먹고 어떻게 되니? 탈출하죠. 그러면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탈출하면 여기 무슨 극이 되니? 플러스 극이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 있던 전자를 끌고 가겠죠. 그래서 그럼 이 새끼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그럼 또 여기서 전자가 튕겨 나가겠죠. 그래서 광전효과가 일어나면 뿔뿔이 돼요. 되겠어? 이거예요. 그래서 센 빛을 줘서 여기를 플러스로 대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광전효과라고 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했잖아요. 그래서 금속에다가 센 빛을 줘서 전자가 튕겨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센 빛을 주겠다. 알겠어? 이 얘기잖아. 이게 광전효과잖아. 또요. 에디슨 효과도 있죠. 형광등. 뜨겁게 해서 전자 탈출시킬 거야. 라는 겁니다. 전자는요. 아래 껍질에 있는 원자 핵과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전자가 밖으로 튕겨 나가고 싶어 한다. 근데 전자가 윗껍질로 올라가려면 조건이 있다. 뭐 하면 된다? 에너지를 흡수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자가 탈출하다는 얘기는 뭐냐? 사실은 가장 바깥쪽 무한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하는 걸 우리가 전자를 탈출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나가 그러면 얘는 무한 번째 껍질로 전자가 하나가 이동하면 1과 양이온됐어요.
됐어? 2개가 가면 2가 양이온, 3개가 가면 3가 양이온 됐어요. 거꾸로요. 뭐 한 번째 껍질에 있던 아이가 아래 껍질로 내려와 전자 얻었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게 양이온과 음이온이랑 화학에서 얘기하는 원리야. 알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를 윗껍질로 올라가게끔 하려면 에너지만 주면 되는데 그 에너지가 굳이 열 에너지여도 돼? 아니잖아. 열 에너지여도 되고 비에너지여도 되고. 그래서 치가 쓸 수 있는 형태로만 에너지를 주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비에너지를 줘서 전자를 탈출시키는 건 광전 효과, 열을 줘서 전자를 윗껍질로 올리는 걸 에디슨 효과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정기를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들은요, 여러분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띠게 해도 돼요. 되겠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기는 이렇게 해서 대전시키는 건데 이제 거기 볼게요. 자, 정기적으로 중성이 검정기의 뚜껑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댄다 그랬어요. 검정기 중성입니다. 우리가 아까 했죠. 마이너스 대전체 근처에 갖다 댄대. 불러. 불. 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갖다 댄대. 불러. 불. 중성. 세 번째 동시 치운대. 불이죠. 그래서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가라고 하는 1번에서요. 검정기의 금속 박이 플러스냐라고 했죠. 그래서 네, 얘는 누구예요? 얘 이름 뭐예요? 금속 판이 플러스죠. 얘는 뭐예요? 금속 박이죠. 그래서 금속 박은 마이너스야라고 얘기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 실험이 끝난 후에 검정기의 뚜껑과 금속 박은 모두 다 플러스이니? 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뚜껑에 손가락을 댔다가 동시에 치웠을 때 이 과정이 나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한 거고요. 자, 세 번째는 검정기의 뚜껑 근처에 나무 막대를 가까이 한 다음에 나무 막대 끝에 플러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댑니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세 번째 단계까지 다 끝나고 나니까 위아래가 뿔뿔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검정기에 그래서 나무 토막을 이렇게 갖다 대고 그 옆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간의 오류도 있는데 그러면 검정기가 전기가 셀까? 대전체가 셀까? 대전체가 훨씬 더 세야 돼. 그래서 그래야 이렇게 돼. 그래서 센 전기를 띠내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센 전기라고 쳐? 여기가 무슨 급? 마이너스. 여기가 무슨 급? 플러스야. 그러면 같은 눈을 근처에 갖다 댄 거잖아? 이 새끼 다리가 어떻게 돼? 벌어져.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공기에 대한 불출률이 2.5인 다이아몬드 망했다. 공기에 대한 불출률이 2.5인 다이아몬드의 내부에서 공기를 향해서 빛이 불절하고 있을 때 ABC에 대한 사인 값의 비율을 옳게 나타낸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한다고요. 자, 불절률이라고 하는 거 우리 B파트에서 배웠던 무슨 법칙이야? 불절 법칙, 스넬 법칙.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 공기에 대한 불절률이 2.5인 다이아몬드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상대 불절률이야? 절대 불절률이야? 상대 불절률이죠. 공기에 대한 이라는 뜻은 뭐야? 공기에서 어디로? 다이아몬드를 쏴요. 이 뜻이야. 그래서 공기 중에서 다이아몬드로 쐈을 때 상대 불절률이 얼마라고요? 2.5야. 이 얘기야. 되겠어? 네. 그럼 보면은 이렇게요. 여기 공기, 여기 다이아몬드인데 얘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공기 이렇게 가죠. 자, 여기는 다이아몬드고 여기가 공기랍니다. 그래서 빛을 이렇게 썼더니 꼬매나 직진한 것보다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 되겠니? 네. 그랬을 때 입사각이 어딘지 보세요. 요게 입사각이죠. 맞아? 불절각 어디냐? 요게 불절각이죠. 어느 쪽에서 생긴 각도가 더 크니? 공기 쪽에서 생긴 각도가 더 크지.
맞아? 네. 다이아몬드 쪽에서 생긴 각도는 30도라면 공기 쪽에서 생긴 각도는 60도야. 각도가 크다는 얘기는 전달되는 속력이 빠르다는 뜻이에요. 됐어? 네. 속도가 빠른 쪽에서 생긴 각도가 무조건 커요. 그래서 각도의 크기만 보면 속력을 알 수 있어. 누가 더 빠른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각도가 작으니까 느린 매직입니다. 얘는 각도가 크게 생겼으니까 이게 빠른 매직입니다. 되겠어?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상대 굴절률은요. 꺾이는 정도는 두 매질 사이의 속력 차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출발한 쪽과 도착한 쪽이 이렇게 분수입니다. 출발한 쪽, 도착한 쪽. 알겠어요? 그래서 출발한 쪽이 다이아몬드니까 다이아몬드의 속력과 공기의 속력의 비율이 바로 이 상대 굴절률이에요. 되겠어? L, 공기, 다이아몬드. 이거예요. 이게 2.5예요. 그게 2.5예요. 되겠어? 이 얘기죠. 네. 얘는 거꾸로다. 이건 공기에서 다이아몬드인데 얘는 어디에서 어디야? 다이아몬드에서 공기지.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공기의 속력분의 다이아몬드 속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되겠어? 어? 자, 요걸로 가자. 다이아몬드에서 공기로 썼어. 출발한 쪽이 분자, 도착한 쪽이 분모야. 알겠어? 네. 다이아몬드에서 출발해서 공기로 갔을 때 속력은 다이아몬드와 공기의 속력 비율이 상대 굴절률이다. 알겠어? 근데 파동에서의 속력 구하는 방법. V는 F 남다니까. 사실은 다이아몬드에서의 속력은 다이아몬드에서의 진동수에 다이아몬드에서의 파장을 곱한 값이야. 맞아. 근데 공기 중에서의 진동수에서 공기 중에서의 파장을 곱하면 돼. 근데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굴절을 해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 파동의 고유한 성질, 뭐는 바뀌지 말아야 돼? 진동수는 바뀌는 게 아니야. 파장의 길이만 달라져. 맞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약분이 돼. 맞아? 그래서 속력의 비율은 각각의 매질에서의 파장의 비율과 같은 말이야. 사실은. 알겠어? 그리고 이 속력의 크기와 똑같은 게 각의 비율이야. 그래서 다이아몬드에서 생긴 각도는 30도이고요.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는 60도인데 이 각의 비율을 계산하면 각밖에 안 나와. 여긴 각인데 이건 각도로 나오는 값이고 이건 값으로 나오는 값이니까 똑같게 하려면 각도를 값으로 바꿔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사인 치환하시면 되죠. 그래서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사인 값과 공기의 사인 값이 계산되면 이게 상대 굴절률이야. 그래서 그리고 절대 굴절률만 얘네들 쓰는 순서와 거꾸로 출발한 다이아몬드의 절대 굴절률을 아래쪽으로 공기의 절대 굴절률을 거꾸로 써주면 이게 바로 스넬 법칙이라는 거야. 되겠어? 이게 스넬 법칙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이요 우리는 우리는 다이아몬드에서 공기로 갈 때를 그린 거죠. 됐어? 근데 여기서 나온 건 뭐예요? 공기에서 어디로 간 거야? 다이아몬드로 썼을 때 값을 줄 거야. 공기에 대한 다이아몬드의 굴절률. 그래서 이거 준 거잖아요. 그러구나. 이 값과 이 값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 이건 다이아몬드에서 공기로 간 거고 이건 공기에서 다이아몬드로 간 거야. 이 두 값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 역수 관계지. 저기는요 공기에서 다이아몬드로 갔을 때 공기에서 다이아몬드로 갔을 때 굴절률, 상대 굴절률이 2분의 5예요. 그게 2.5잖아. 그래서 그러면 다이아몬드에서 공기로 갔을 때 5분의 2죠. 이게 5고 이게 2라는 거죠.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랬으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사인 값으로 치환할 거니까 보시면 출발한 곳의 사인 A 이거네요. 자, 굴절 사인 C 이거네요. 그래서 네, 이 값이 얼마면 된다고요? 이 값이
값이 얼마나 된다고요? 5분의 뭐야? 사인 C분의 사인 A가 얼마라고요? 5분의 2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사인 A분의 사인 C가 뭐야? 2분의 5 이렇게 할까? 알겠어? 네, 이런 느낌. 자, 마지막.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6cm인 사람이 있어. 자, 이 그림은 되게 유명한데요. 이거는 하이탑에도 있는 그림이고 영지에서 기출됐던 그림이에요. 아까 빛을 이용해서 경로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여기 눈, 얼굴, 눈, 얼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랬을 때요. 요 눈 사이의 거리는 6cm. 자, 얼굴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는 얼마? 14cm. 그랬을 때요. 거기에 그림 잘 나와 있는데 한쪽 눈으로도 사람 얼굴 볼 수 있는 거 아세요? 한쪽 눈만으로도 너네를 봐. 됐어? 그러면 이 한쪽 눈에서 너네를 봤을 때 시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면 돼. 이게 이 눈의 시야야. 그러면 내가 거울에 비친 나를 보려면 거울이 요만큼의 면적만 있으면 된다? 납득하냐? 우리 이거 했었지. 몇 대 몇이냐? 3대 2. 이게 뭐야? 1대 1 아니야? 아, 네. 뭔 소리야? 그거? 뭔 소리야? 아, 시원하다. 그러면 꼬맹아 1대 2죠? 네. 그러면 당연히 1대 2죠? 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있어? 14. 근데 이게 얼마겠어? 7. 그래. 이거 7이야. 됐어? 7이라고. 그러면 이쪽 눈은요? 아, 또 고도 7. 병신. 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얼마야? 7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7에서는요. 보면은 요 값 더하기 요 값이 7이잖아. 네. 그러면 두 눈으로 답을 빼는 보면은 뭐만 있으면 돼? 겹치는 요것만 있으면 돼. 근데 알아? 이것도 닮은 이거 알아? 네. 네. 그러니까 1대 1이네. 1대 2겠지. 네. 병신아. 그러니까 이게 사겠지. 신기하죠? 네. 신기했어? 그렇다고요. 달비가 더 맞았냐? 맞았고. 마지막 거 아, 7까지 구했는데 저기서 이제 거울 크기 구할 때마다 신기해 풀이고. 이제 괜찮아? 이제 네. 돼? 네. 거울은 웬만하면 닮음이야. 처음에 겹치는 거 구해야지 했는데 그 양빛 걸 어떻게 구하지? 하고 남겼다가 저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었어? 아 약간 찍신? 저렇게 안 하는데 이걸 닮은 거 생각. 닮음은 알았는데 뭐랑 뭐가 닮음인지 못 찾아가지고. 너와 내가 닮음이야, 새끼야. 우와. 이래서 집단지성이 중요한 거. 우리 둘이 분이 4만. 어? 오케이. 뭐라는 거야? 안 지우고 갈게. 그려봐. 최선을 다해봐. 봐봐, 결국은 네 그림이나 내 그림이나 같아지잖아. 눈깔 두 개.